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돈 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값 왜 정책의 정반대로만 움직이게 된 걸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이라고 하는 물리학의 법칙이 있죠. 이것은 어떠한 운동이든 그 운동의 정반대로 같은 힘의 반작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이런 물리학의 법칙이 경제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부동산의 정책과 부동산 가격이 바로 그것이죠. 지난 30년간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면 역대 정부 시절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은 이런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 1990년대에는 대규모의 아파트 공급책이 있었는데 이때가 그 유명한 그 1기 신도시 200만 가구가 건설이 됐는데 이 여파로 인해서 김영삼 정부 때 오히려 가격 안정을 이뤘죠. 그러니까 당시보다는 한 3년에서 5년 후에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김대중 정부 말기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는 90년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로 인해서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당시에는 공급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고 역시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큰 상승이 있었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자, 이때는 기준금리가 당시 콜금리였는데 거의 4에서 5%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의 결과로 이렇게 가파른 집값 상승이 있었다. 자, 이명박 정부 때는 대규모의 공급 대책이 있었습니다. 뭐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복주택. 자,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시기가 있었고요. 그 여파로 박근혜 정부 초기 3년 동안에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 말기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기준금리도 낮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에 더 불을 붙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이 당시도 역시 여지없이 아파트 가격을 자극한 것은 오히려 수요 억제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이 가파른 상승에 비해서 현재 가파른 상승이 훨씬 더 우리가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시에는 아파트 가격이 중위 가격이 2, 3억에 불과했지만 2017년 같은 경우는 중위 가격 아파트 가격이 6억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뭐 8, 90%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또 현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대책들을 쏟아내는데 뭐 그때그때마다 계속 땜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N번 대책을 발표를 했고 무려 25번 대책 중에 23번이 수요 억제책이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시장 기능을 좀 살려줘야 되는데 시장 기능을 살려주거나 공급에 관련된 대책들은 뒷전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경제학의 원리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억제책이 왜 반작용이 나타나느냐. 수요를 억제하면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반작용이 일어났느냐. 자, 아파트 가격은요. 분모분의 분자, 다시 말해서 기대 수익률 분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흐름의 크기가 줄어들면 가격은 떨어진다.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나 뭐 전세 이런 건데 이걸 좀 떨어뜨리려고 정부가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양도세도 강화하고 보유세도 강화해서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현금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이런 지나친 수요 억제의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상승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비싼 집도 더 비싼 집이 되기 전에 사야 되겠다. 시장 심리가 변화돼 버린 것이죠. 시장 심리가 변하니까 분모가신 기대 수익률은 더 크게 감소함으로써 이것을 줄이더라도 얘가 더 분모값이 더 줄어드니까 결국 가격 상승을 이루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특히 6.17 대책이나 7.10 대책은 전문가들이 너무 감정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감정적이다 라는 게 뭐냐면 뭐 전 수도권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는다든지 강화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나 보유세를 또 한 번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이것은 그 정책 기조에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지금 하는 정책으로 당장 시장을 바꿀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잔말 말고 집 사지 마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이제 시장에 전달이 된 거고, 사실은 최소 3년을 보고하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당장 결과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무리한 대책들을 쏟아내면서 감정적인 대응의 결과는 시장이 결국 반작용이 강화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지나친 시장 개입이 결국 어떤 현상을 발생했냐? 집 사지 말라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 우리가 시장이 정상적으로 보면 집은 사겠다는 사람과 빌리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골고루 있어야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지나치게 집을 사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뭔가 집 사지 말라는 게 좀 이상한데,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은 상승 압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줄이 다 이쪽에 와서 쓰게 되면서 집값 상승을 일으킨 거죠. 결국 이것은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정부 정책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정책을 피더라도 부동산 경제 정책이라는 건 3년에서 5년 정도의 정책 효과 기간이 필요한데, 당장 뭘 바꾸겠다라고 강력한 대책을 내니까 시장은 수요를 억제할 때는 상승 압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를 완화하면 하락 압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자,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하락됐다라는 이야기. 자, 그도 그럴 것이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정책을 내면서 또 굉장히 많은 미스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요, 2017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가격이 상승한 실거래가 가격이 서울의 아파트 25개국의 평균이, 보시는 것처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80~90%가 올랐는데, 정부 정책은 안 사는 게 유리할 거다, 곧 떨어진다, 곧 떨어진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만 해오고, 오히려 비판이 가속되자 현 정부보다는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 더 많이 올랐다 라고 이제 남 탓을 합니다. 거기다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국토부 장관은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11%밖에 안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정부 정책의 신뢰는 더욱더 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현 정부 전인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통해 경제를 좀 부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집을 좀 사라, LTV도 70%까지 풀어주고, 그랬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는 오히려 집값은 매우 안정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작용보다는 반작용이 커지는 이유다라는 거죠. 수요 억제와 규제 정책이 나왔을 땐 오히려 수요가 자극되고, 수요 촉진과 완화 정책을 쓸 때는 수요가 감소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성장률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2015년 전에는 평균 5~6%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 몰아넣지 않더라도 그 돈, 내가 집은 조금 줄이더라도 그 돈 가지고 내가 어떤 비즈니스 사업을 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따라와 준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투자 성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1~2%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어떤 비즈니스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로지 돈이 그나마 안전자산인 아파트로 몰리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현 정부의 미숙한 대응과 남 탓과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인 어떤 감정적인 대책들이 기름을 부으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해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부동산 정책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3년, 5년 후에 나타나더라도 좀 시장에 먹힐 수 있으려면 시장이 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효율 가설이라는 게 있죠. 효율적 시장에서는 가격이 정보를 빠르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이미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을 살리려면 하방 경직성을 낮추고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은 원래도 하방 경직성이 있는데 더더욱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시장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배드 뉴스가 나오더라도 가격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굿 뉴스가 나와도 반영이 안 되고 배드 뉴스가 나와도 반영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시장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면 당장은 가격이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부가 그것을 두려워해서 본인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 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정책을 못 내놓는다는 거죠. 근데 시장이 활성화되면 결국 나중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떨어질 집은 떨어지고 떨어져야 될 집은 떨어지고 올라갈 집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효율성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안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시장 효율성이 낮게 될 수밖에 없는 방해 요소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주택 거래의 거래 비용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집을 살 때 취득세, 다주택자는 8%, 12%, 8%,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이거는 뭐 집을 사면 거의 10%,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란 이야기고요. 1가구 1주택도 3.5%에 이르는데 뭐 이사 비용이나 부대 비용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10억짜리 집을 사면 적어도 3, 4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보유세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재산세도 올리고 그 다음에 징벌적인 종부세도 강화하면서 현재는 가장 최고 세율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6%니까 6% 세율로 15년 지나면 그냥 가지고 있는 부동산 100%를 다 국가에 헌납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과도하다라는 거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팔려고 하면 또 양도소득세, 물론 중과세를 지금 5월 달까지 유예를 해주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중과세가 무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72%, 자본이익의 70%를 그냥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살 때도 또 보유할 때도 팔 때도 정말 모든 세금을 이렇게 높여 놓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이것이 결국은 시장의 효율성을 좀 떨어뜨리고 거래를 냉각시킴으로써 어쩌다가 한 건 거래된 것이 신고가면 그게 그냥 전부 가격인 줄 알고 사람들이 더욱더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안 내놓게 되는 현상,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현상을 발생시킨 거죠.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좀 줄여야 하는데 특히 이제 다주택자가 문제죠. 다주택자가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13만 채에 가까운데 이것이 시장에 나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시장 효율성은 높일 수 없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무려 13만 채, 12만 채에 이르는데 양도소득세의 퇴로를 좀 확실하게 열어줌으로써 시장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거래 비용을 낮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 효율성도 높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하방 경직성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